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는 국제 무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2강에서의 수업 목표는 왜 무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무역의 그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그 원천은 결국은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에 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무역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1절에서는 고전적인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근대적 무역이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현대의 그 무역이론, 현대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고전적 무역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절대 생산비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생산비설. 이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무역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요 상호 수요 이론과 교역 조건 관련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다른 교재를 찾아서 보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요 1절에서는 요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론 절대 생산비설과 비교 생산비설, 절대 생산비설은 절대 우의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비교 생산비설은 비교 우의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의 이론, 절대 우의 이론 혹은 비교 우의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용어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특화라는 의미죠. 특화,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 특화는 한 사이가 경제 활동에 제한된 경제 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 요소, 노동이나 자본이나 등등 모든 그 생산 요소를 어떤 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 특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생산에 모든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특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는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자원, 그러니까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자보다 더 적은 자원 투입을 통해서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생산자와 다른 생산자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이죠. 자, 동일한 생산 자원, 다른 생산자와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여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 이걸 바로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우위는 다른 생산자보다
더 작은이에요. 더 작은 기비용. 자, 다른 생산자보다 더 작은 기비용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 혹은 다른 생산자와 똑같습니다. 다른 생산자와 동일한 기비용으로 자, 동일한 기비용을 투입하는 거죠. 동일한 기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더 많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 우위입니다.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이 바로 비교 우위고요. 이러한 그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일단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특화할 때 모든 재화 생산 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비교율을 바탕으로 특화할 때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자, 비교율을 바탕으로 특화를 하게 되면 특화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바로 비교우예요. 비교우. 자, 기비용입니다. 다른 생산자보다 더 작은 기비용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 혹은 다른 생산자와 동일한 기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능력. 이러한 비교율을 바탕으로 특화를 하게 되면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화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절대의, 비교의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고대 무역이론 1항 절대 생산비설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 절대 생산비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우위론이라고도 하고요. 절대우위 이론이죠. 절대우위론 혹은 절대우위이론인데 요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절대우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생산비. 앞에서는 우리가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라고 하겠어요. 더 적은 자원, 더 적은 생산 요소죠.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앞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능력. 더 적은 자원, 이거는 바로 생산비라는 의미예요. 더 적은 자원. 자원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비인데, 따라서 절대우위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능력, 혹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능력을 바로 우리는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절대우위. 그 다음에 생산비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시간. 한 상품에 소요되는 투입되는 그 노동시간을 생산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복을 생산하는데, 한 벌을 생산하는데, 한 사람이 양복 한 벌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시간이 24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양복 생산의 그 생산비는 24시간의 노동이 되고요. 한 켤레의 구두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한 사람이 한 켤레의 구두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필요한 노동시간이 12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구두를 한 켤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그 생산비는 12시간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양복 한 벌은 요 구두 한 켤레보다 12시간 더 많이 노동이 필요하죠. 24시간이고, 따라서 양복 한 벌의 가치는 24시간의 노동이고 구두 한 켤레의 가치는 12시간이죠. 따라서 이게 교환되려면은 양복 한 벌과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 24시간이라는 가치가 되니까
양복 한 벌과 구두 두 켤레가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생산비는 노동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절대 생산비설 혹은 절대의 이론, 절대의 이론이 등장한 것은 요 애덤 스미스의 요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예요. 원인에 대한 연구. 국부,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요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요 절대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역은 예전부터 행해져 왔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과거 신라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물건을 교환을 했고요. 했고요. 그리고 서유럽 제국들의 국가들은 남미나 인도 등의 식민지를 개척하여 금은 보화와 향신료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현대 국가들도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수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상품을 수입하는 그런 교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덤 스미스가 등장했던 1700년대죠. 이 당시 1700년대예요. 1770년대가 이 당시에 그 서유럽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은 바로 중상주의 사상이었어요. 중상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 등 이러한 그 재화를 축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국부라고 봤던 거죠.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화폐를 많이 축적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역의 목적이고, 그런 무역을 통해서 화폐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부라고 생각했어요. 부라고. 하지만 요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그 중상주의 사상을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그와 같이 화폐를 축적하는 것이 국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각국은 요 생산비상의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여류에 있는 재화, 즉 외국이 자국보다 싸게 공급하는 재화죠. 요 여류에 있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여류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여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국부라고 봤어요. 국부. 즉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절대 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리고 여류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여 이용하는 것, 이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 즉 이게 바로 국부라고 봤어요. 즉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국부라고 봤어요. 단순히 화폐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통해서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국부라고 봤어요. 국부. 무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절대위에 있는 절대위 이론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면은 그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그러한 이익을 통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부라고 본 거죠. 국가의 부라고 본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에 따라서 금은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무역 장벽을 높여서 수입을 막고, 즉 보호무역주의죠.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높여서 수입을 막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를 개척하여 수출만을 증대시키는
정책 대신에 무역 장벽을 낮춰서 서로가 값싼 상품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값싼 상품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무역 정책과 사상이 이 당시에 발현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절대 생산비, 절대의 이론, 절대 생산비 설의 그 예를 한번 볼게요. 표에서 보시듯이 중국과 한국을 예로 들고요. 자, 한 단위의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중국에서는 80시간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80시간이라는 비용,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위의 모직물을 생산하는데 중국은 100시간이 들어요. 100시간이라는 노동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은 포도주 생산은 120시간 그 다음에 필요하고 모직물 생산에는 90시간이 필요해요. 자, 보시면은 한 단위의 포도주를 생산할 때는 중국이 더 적은 생산비가 들어가고 한국은 모직물을 생산할 때 중국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필요하죠. 즉 중국은 포도주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고요. 절대 우위 포도주 생산에. 그 다음에 한국은 모직물을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에 있죠. 이와 같이 포도주는 중국이, 그 다음에 한국은 모직물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어요. 따라서 중국은 포도주 생산에 특화를 하고요. 여기에 특화를 하고 한국은 당연히 모직물 생산에 특화를 해요. 모직물 생산에 특화를 해요. 모직물 생산에. 자, 특화하여 절대 우위에 있는 산업에, 절대 우위에 있는 어떤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서로가 어떻게 교환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익이. 이와 같이 분업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국제무역의 원리는 바로 국제분업의 원리에서 유도가 돼요. 자급자족과 비교했을 때, 자, 자급자족하여 생산을 했을 때와 모든 것을 생산했을 때와 특화하여 생산해서 무역을 했을 때의 요 생산량과 이익, 생산량이죠. 생산량의 증가, 즉 이익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 분업이죠. 자국 내에서 분업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이익이 증가하듯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즉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 즉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결국은 요 국제분업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의 이익을 한번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자급자족 했을 때보다 특화를 했을 때 절대 우위에 있는 산업, 재화에 특화하여 생산을 했을 때 그리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모든 나라가 이익이란 얘기죠. 자, 중국은 포도주 생산에 절대 우위에 있으니까 모든 그 생산 요소를 노동을 요 포도주 생산에 투입을 하고요. 한국은 모직물 생산에 투입을 합니다. 특화하는 거죠. 포도주 생산에 특화하고 모직물 생산에 특화를 해요. 근데 한 단위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은 80이니까 총 노동시간, 투입된 총 노동시간은 180시간이니까
80으로 나누면은 2.22단위의 그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210시간이죠. 전체 노동시간 210시간을 투입했을 때 한 단위의 모직물을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력, 필요한 노동력은 90시간이니까 90으로 나누면 2.33단위의 모직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무역을 하기 전 자급자족하에서는 포도주 2단위와 자급자족을 하기 전에 포도주의 단위는 중국이 생산하는 한 단위, 한국이 생산하는 한 단위에서 2단위, 모직물도 2단위예요. 똑같이. 하지만 이와 같이 0.25단위가 증가하죠. 0.25단위. 전체적인 생산량은 0.25단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직물도 0.33단위, 0.33단위 증가하게 되죠. 이와 같이. 무역을 하게 되면, 특화하여 무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증가한 생산량은 바로 무역을 통한 특화와 무역을 통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이론, 절대의 이론은 국제분업을 통해서 무역의 원리와 이익을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유경쟁이 일국에서 유익한 것처럼,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익인 것처럼, 유익한 것처럼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즉 유익함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의 이론은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어요. 왜? 특화를 통해서 절대 위에 있는 산업 혹은 절대 위에 있는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여 모든 나라가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익이 돼요. 즉,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유무역을 하면 그게 이익이 되니까 이와 같이. 따라서 절대의 이론은 자유무역 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애덤 스미스의 이 주장에 따르면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gains from trade, 이익,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가격이 싼 수입품의 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죠.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의 이론하에서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절대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절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상품을 가장 값싸게 스스로 제조하는 국가는 어떻게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얘기죠. 절대 생산 비설의 한계인데 양국이 절대의 재화, 그 다음에 절대열의 재화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절대의 재화도 있고요. 절대열의 재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모든 재화를 생산에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모든 어떤 나라가 재화를 생산하는데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 모든 재화가 바로 절대 열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생산 비설의 한계는 양국이 절대의 재화, 절대열의 재화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중국이 전부 다 절대위에 있고 한국은 절대열이에요. 모든 것을 만약에 중국은 포도주와 모직물 생산, 모직물도 절대우위, 그 다음에
포도주 생산도 절대우위라고 하고 한국은 전부 다 절대여루위라고 하면은 한국은 절대여루위라고 하면은 이때는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죠.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부 다 절대우위이고 한국은 절대여루위다. 그러면은 이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한계 해서 절대 양국이 절대의제화와 절대열의제화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만 절대 생산비설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우위이론은 그런 한계를 지니는데, 즉 모든 상품, 만약에 모든 상품을 가장 값싸게 스스로 제조하는 국가, 즉 모든 상품의 절대 우위에 있는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더 높여준 인물이 바로 리카도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예요.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는 절대 생산비가 아니라 데이비드 리카도는 상대 가격, relative price, 상대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절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이 아닌 스스로 제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상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무역의 이익이라고 리카도는 주장을 했고요. 이게 바로 비교우위 이론이에요. 컴퍼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국가가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비교 생산 비설이 등장한 것은 마찬가지로 18세기에 그 풍미했던 국부의 근원은 금은의 확보, 금은의 축적에 있다라는 그런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의 이론도 마찬가지로 중상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지만 리카도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18세기, 17, 18세기에 풍미를 했던 국부의 근원은 바로 금은이라는 그 금은의 축적에 있다라는 그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을 했고요. 데이비드 리카도는 정치 경제와 과세의 원리라는 책에서 1817년에 최초로 비교 생산비설을 체계화합니다. 이러한 그 절대의 이론의 그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더 높여준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상대 가격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이러한 그 비교 생산 비설은 고전학파의 무역이론의 중심이 되고요.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가격이 싼 수입품의 이용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론하에서는 그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절대 가격, 그러니까 수입품의 절대 가격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조품보다 낮아야 하죠. 이게 바로 절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상품을 가장 값싸게 스스로 제조하는 국가는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혹은 모든 상품을 가장 비싸게 제조하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즉 모든 제품 생산에 절대 위에 있는 나라, 모든 제품 생산에 절대 여러 위에 있는 나라. 그러면은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리카도는 국제분업이 각국의 노동의 절대적인 차이, 절대우위죠. 노동력의 절대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봤어요. 절대 생산비가 아니라 상대 생산비죠. 요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바로 요 국제분업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국제분업, 즉 국제분업이 상대적인 생산비 차이에 의해서도 상대적인 생산비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 우위가 없더라도 절대 우위가 없어요. 어,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나라가 절대 열의에 있어. 모든 제품 생산에. 모든 제품이. 중국이 절대 우위에 있고 앞에서 예에서 같이 한국이 만약에 절대 열의에 있다라고 하면은 즉 절대 우위가 없더라도 생산비의 비율이에요. 상대적인 상대적 생산비예요. 비교 생산비의 요 차이만 있어도 두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상대 생산비 차이가 절대 생산비 차이가 아니라 노동의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노동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노동의 상대적 차이, 노동의 상대적 생산비, 생산비의 차이, 생산비의 차이, 이 생산비의 차이만 있어도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고요. 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 생산비 설이에요.